네, 지금부터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00년에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신 거니까 오늘 21년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오늘 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예, 아주 비장한 마음입니다. 국민들께 저희가 가진 철학이나 또 신념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나섰기 때문에 네. 아주 설레고 아주 여러 가지 각오가 새롭습니다. 네. 그 선언문을 보면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또 중산층의 70%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얘기하셨는데 그 최저한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을 봐서 네. 최저한도의 그 생활 기준이란 게 설정이 됩니다. 그때 해마다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모든 국민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아주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죠. 우선은 그분들부터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드리는 것, 이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한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그 계획을 연차별로 잘 세워야 되고요. 이제 재원이 필요할 텐데 하나는 경제를 성장시켜야죠.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각 국민들께서 스스로 수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부분적인 증세가 불가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땅 부자 증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오늘 선언 가운데서 이제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 좀 논란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예전에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중에서 2개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불합치한 것이 아니라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토지 초과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개발이익 관수제인데 개발이익 관수제는 지금도 합헌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그 입법 기술, 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완화하거나 헌법에 맞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에 제안했고 내일쯤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대선 경선이 이제 민주당 한창인데 이제 정세균 후보, 이광재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세균 후보는 이제 주말에도 만나셨잖아요. 혹시 그 자리에서도 단일화 이야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전혀 그건 거론하지 않았고요. 저희 두 사람 모두 정치를 꽤 오래 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와 두 번째 총리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책임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 재창출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자. 협력의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만 그 협력의 원칙에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신뢰를 갖는 것, 이게 매우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런 단일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떤 후보와도 단일화 논의를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후보들 간에 어떤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로서는 현재는 단일화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뭐 연대 움직임이 있는 게 이른바 지금 지지율이 앞서 있는 이재명 지사 대 이른바 반 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지는 흐름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 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어제 이제 민주당 국민면접 종합평가 1등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잘해서 1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관들 마음을 수험생이 어찌 알겠습니까? 단지 그분들은 누구를 내놔야 대통령 선거를 이길 것인가, 또 누가 대통령감인가 이런 관점에서 세밀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믿음직한가, 누가 더 신뢰감이 있는가 그런 것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압박 면접에 힘든 질문도 있었다는데 좀 어떠셨어요, 어제 기분은? 네, 그 예상치 못한 질문도 몇 개가 있었죠. 뭐 그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임명 직전에 이제 대통령한테 임명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다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돌아가도 똑같은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더 이 얘기를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좀 뭐랄까요? 시간과 함께 좀 이렇게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풍화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고요.
야권 후보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뭐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예, 예.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지금 야당에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현 정부 인사를 구워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의 이제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된 걸 두고 이제 뭔가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에 부인도 지금 수사 내지는 재판의 그렇죠. 과정에 있죠.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는 그것이 많이 덮여 있었는데 하나씩 들춰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가족을 둘러싼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윤 전 총장 뭐 이른바 엑스파일 뭐 의혹도 지금 떠돌고 있는데 뭐 그 가운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법정에서 나온다면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하죠. 네, 무슨 연좌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의 가족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네. 대통령의 가족은 전부 다 퍼스트 자를 붙여서 그렇죠. 네, 대통령의 배우자는 퍼스트 젠틀먼 또는 퍼스트 레이디라 부르고 대통령의 자녀들은 퍼스트 도터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배우자는 예산 지원까지 받고 공식적인 직함을 갖습니다. 그런 분이면 당연히 도덕성이 국민들께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대선 레이스 상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면 윤 전 총장이 뭐 대선 후보 사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구나 그동안에 국회에서 윤 전 총장은 장모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은 해명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당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여권 후보 가운데 가장 지지율 높은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최근 영남 역차별 또 미 점령군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당 후보로서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좀 발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왜냐하면 그냥 경쟁 관계를 넘어서 민주당을 국민들께 어떻게 더 믿음직한 정당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당 안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네. 그럼 같은 이제 경쟁자로서 이재명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점은 순발력이 매우 좋으신데 그 순발력이 때로는 본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자꾸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발력에 너무 의존하면 나중에 그 위험부담을 본인이 안게 되는 거니까요. 최근에도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죠. 영남 역차별 그 해명도 진실에 가깝지 않고 오히려 거짓이다고 지금 판명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들도 그렇죠.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역전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점을 앞으로 장점을 더 강점으로 내세울 생각이신지요? 이 신뢰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5년 동안 국가를 맡겨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게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네. 정부 여당 정책 가운데 사실 국민들이 불만을 가진 것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총리를 지내셨고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좀 후회되고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주택 공급이 수요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점이 뼈 아픕니다. 특히 주택의 수요라는 건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가구 수에 비례하지요. 그런데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죠. 네. 특히 1인 가구에 폭발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이 특히 1인 가구로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점에서 그런 수요가 많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공급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예측 가능하게 어려웠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종부세를 이제 2%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만 당의 결정은 일단 수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 여당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만 주기로 했습니다. 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이런 부분도 아직 논란이 있는데요. 이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정 간에 합의가 되었으면 적어도 당으로서는 그 합의는 존중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상위 20%에 아무런 혜택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본인의 카드로 백화점 같은 곳 말고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소비를 하면 그 소비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캐시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부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어려우신 분들 이른바 하위 10%에는 재난지원금을 10%를 더 얹어드리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전 국민 지원과 집중 지원을 절충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저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정 간에 합의가 된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0대 야당 당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뭐 세대 교체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이른바 86세대 융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청년층의 도약을 선배 세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나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젊은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위신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늙은 정책을 네. 지금 국민의힘 신임 대표하고 비슷한 철학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거든요. 능력주의. 그런데 폐단이 많아서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획기적으로 지금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는 정신적 나이도 중요하다. 정신적 나이, 신체적 나이만큼 그렇지. 정신적 나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말씀을 스피디하게 또 빨리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예. 어느덧 마지막 질문 네, 네. 차례가 됐습니다. 2달 뒤면은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요. 네. 이제 한 대선까지 8달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인 이낙연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과제가 있죠.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매우 높아진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국내적인 문제들은 시행착오 없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으시도록 해결해 가면서 국제적으로는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런 요구에 비교적 가까운 후보자다. 이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